옛날, 아주 먼 옛날에 동쪽 바다 끝자락에 해랑이라는 이름의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이곳은 본래 물이 맑고 고기가 많이 잡히기로 소문난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수평선 위로 붉은 해가 솟아오르며 바다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저녁이면 은은한 달빛이 파도 위에 부서져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듯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던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어머니처럼 여기며 그 품에서 나는 해산물로 배를 불리고 자식들을 키우며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부터인가 마을 앞바다의 정체를 알 수 없는 희뿌연 안개가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좀처럼 거치지 않고 마을을 끈질기게 휘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며칠 머물다 갈 바다 안개려니 생각했던 사람들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안개가 사라지지 않자 점점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선덕이라는 이름의 젊고 성실한 어부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그는 누구보다 바다를 사랑하고 바다의 법을 존중할 줄 아는 청년이었습니다. 선덕의 집은 마을 어귀 언덕배기에 자리 잡고 있어 맑은 날이면 마당에서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만 지금은 그저 젖은 소미불 같은 안개만이 시야를 가로막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덕은 매일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습관처럼 마당으로 나가 바다 쪽을 바라보았으나 오늘도 역시 짙은 안개는 물러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축축한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선덕의 옷깃을 파고들었고 처마 밑에 걸어둔 말린 생선들은 눅눅해져서 비릿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당 한 구석에 놓인 낡은 그물을 챙겨 들고는 습기 때문에 삐걱거리는 살인문을 열고 폭우로 향하는 익숙한 길을 나섰습니다. 마을 안길은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고 이웃집 담벼락조차 희미한 그림자처럼 보일 정도로 시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핀 들꽃들은 햇볕을 보지 못해 시들시들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마을을 지키는 오래된 당산나무만이 안개 속에서 거대한 짐승처럼 웅크리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덕은 발에 채는 돌부리를 조심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는데 그의 발자국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이면 고기잡이를 나가는 어부들의 활기찬 목소리와 그물을 손질하는 소리로 마을이 시끌벅적했을 테지만 지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안개는 단순히 시야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활기마저 앗아간 듯 마을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폭우에 도착하자 안개는 더욱 짙어져서 바다와 육지의 경계조차 모호하게 만들고 있었고 파도 소리마저 안개에 먹혀 웅얼거리는 듯한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선덕은 자신의 작은 목선이 묶여있는 곳으로 가서 밧줄이 잘 매여 있는지 확인하고 배 안에 고인 물을 바가지로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배의 나무 널판지들은 오랫동안 바다에 나가지 못한 탓에 검게 변해 있었고 곳곳에 낀 이끼들이 미끌미끌하게 손에 잡혔습니다. 그는 배를 쓰다듬으며 마치 오랜 친구에게 말을 걸듯 속삭였는데 배가 바다로 나가지 못해 답답해하는 것이 꼭 자신의 처지 같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안개 속에서 갈매기 한 마리가 힘없이 날아오르다 다시 주저앉는 모습이 보였고 그 모습이 마치 안개에 갇힌 마을 사람들의 운명처럼 느껴져 선덕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안개 너머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하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의 주인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해월 할머니였습니다. 해월 할머니는 평생을 바닷가에서 물질을 하며 살아온 분으로 마을의 대소사는 물론 바다의 성미까지 꿰뚫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의 의지에 힘겹게 걸어와 선덕의 배 옆에 털썩 주저앉으시며 근심 어린 눈으로 자욱한 안개 속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선덕은 하던 일손을 멈추고 할머니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할머니는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바다가 단단히 화가 났어. 이 안개는 그냥 안개가 아니야. 누군가의 한숨이고 눈물인 게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두려움은 선덕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선덕은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도대체 바다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문을 닫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해월 할머니는 선덕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직은 때가 아니니 그저 몸을 낮추고 기다려야 한다고만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풍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고 흐릿한 눈동자는 안개 너머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 깊고 그윽했습니다. 선덕은 할머니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당장이라도 배를 몰고 나가 이 지긋지긋한 안개의 끝을 보고 싶은 충동이 일렁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다를 거스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기에 그저 참고 또 참으며 때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았지만 해는 보이지 않았고 안개는 오히려 더 짙어져서 마을 전체가 거대한 우유병 속에 갇힌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폭우로 나와 바다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주로 쌀독이 비어가고 있다는 걱정과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배를 헹고 있다는 하소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굿이라도 크게 버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어떤 이는 다른 마을로 떠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곳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이기에 쉽게 떠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저 하늘만 쳐다보며 긴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선덕은 그들의 걱정을 들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마을의 큰 배주인인 만석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포구에 나타났는데 그는 평소에도 욕심이 많고 성격이 급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석은 뱃사람들을 향해 삿대질하며 언제까지 겁쟁이처럼 앉아서 굶어 죽을 작정이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튼튼한 배는 이까짓 안개쯤은 문제없다며 당장이라도 출항 준비를 하라고 선원들을 다그쳤습니다. 만석의 얼굴은 술기운과 화기운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만석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쭈뼛거렸지만 선덕은 용기를 내어 만석의 앞을 막아서며 지금 나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정중하게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코웃음을 치며 선덕을 밀쳐내고는 가난한 놈이 겁만 많다며 조롱 섞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만석의 거친 행동에 마을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고 사람들의 불안감은 공포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선덕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만석을 노려보았지만 만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선원들에게 출항채비를 서두르라고 윽박질렀습니다. 뱃사람들은 만석의 눈치를 보며 마지못해 밧줄을 풀고 그물을 챙겼지만 그들의 손놀림은 삽뜨고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해월 할머니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만석에게 호통을 쳤지만 만석은 늙은이가 재수없는 소리를 한다며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만석의 배는 안개 속으로 희미하게 멀어져 갔고 남은 사람들은 그 뒷모습을 보며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덕은 멀어지는 배를 보며 가슴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자 안개는 비라도 뿌릴 듯 더욱 무거워졌고 공기 중에는 소금기 섞인 비린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선덕은 집으로 돌아와 마당에 널어둔 그물을 거두며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짐짓 밝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어머니가 콜록거리며 기침을 하고 계셨는데 습한 날씨 탓에 지병이 도진 것 같았습니다. 선덕은 부엌으로 들어가 쌀독을 확인해 보았으나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로 쌀이 얼마 남지 않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얼마 남지 않은 쌀을 씻어 죽을 끓이기 시작했는데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불꽃만이 어두운 부엌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불기운이 얼굴에 와닿자 선덕은 잠시나마 근심을 잊고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죽이 끓는 동안 선덕은 어머니 곁에 앉아 다리를 주물러 드리며 오늘 포구에서 있었던 일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할 것을 알기에 그저 날씨 이야기와 옛날 이야기를 섞어가며 어머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는 선덕의 손길이 고맙고 미안하여 눈시울을 붉히며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덕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자신이 더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겠노라고 다짐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그의 다짐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칠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선덕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착한 아들이 있어 든든하다고 하셨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에도 안개는 거칠 줄을 몰랐고 마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집집마다 켜놓은 호롱불만이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깜빡거릴 뿐 인적 끊긴 마을 길은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선덕은 쉬이 잠들지 못하고 마루에 걸터앉아 바다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만석의 배가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그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혹시나 배가 암초에 부딪히지는 않았는지, 방향을 잃고 먼 바다로 떠내려가지는 않았는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옷을 단단히 여미고 다시 포구로 나가보기로 결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포구에는 이미 몇몇 가족들이 나와 초조하게 바다를 바라보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덕을 보자 반가움과 안도감이 섞인 표정으로 다가와 혹시 무슨 소리라도 들은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선덕은 고개를 저으며 자신도 걱정이 되어 나왔다고 말하고는 그들과 함께 어두운 바다를 향해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파도 소리 사이로 간간히 바람소리가 섞여 들려왔지만 배의 엔진 소리나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갔고 어린아이들은 무서움의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선덕은 그들을 다독이며 희망을 버리지 말자고 위로했지만 자신의 목소리조차 떨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종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는데 그것은 배가 항구에 들어올 때 울리는 신호 종소리 같기도 하고 깊은 산속절에서 들려오는 풍경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소리에 집중했고 소리는 점점 더 가깝고 선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어딘가 모르게 구슬프고 처량하여 듣는 사람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선덕은 본능적으로 그 소리가 살아있는 사람의 배에서 나는 소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안개가 잠시 일렁이는가 싶더니 검은 그림자 하나가 안개를 뚫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만석의 배였는데 배는 마치 유령선처럼 소리 없이 물살을 가르며 미끄러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배가 선착장에 닿자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가 배 안을 살폈지만 배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만석만이 갑판 위에 서서 무언가를 손에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선덕이 배 위로 올라가 만석의 어깨를 잡으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만석은 대답 대신 손에 쥔 것을 꽉 움켜쥘 뿐이었습니다. 배 안에는 잡은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고 오직 젖은 그물만이 어지럽게 널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원 중 한 명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그물에 라고 중얼거렸지만 뒷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덕은 배 안에서 풍겨나오는 비릿한 냄새 속에 섞인 낯선 향기를 맡았는데 그것은 오래된 분 냄새 같기도 하고 썩은 꽃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선덕은 만석의 손을 억지로 펴보게 했는데 만석의 손바닥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쥐고 있는 시맷을 하며 눈을 희번덕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만석이 미친 것이 아니냐며 수군거렸고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배 구석에 처박혀 있던 그물 더미 속에서 붉은 빛이 번쩍이는 것을 선덕은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물 쪽으로 다가가 엉킨 그물을 걷어내기 시작했는데 그물 사이로 드러난 물건을 보고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진흙과 물이끼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붉은색 비단의 고운 자수가 놓인 여자 신발, 바로 꽃신 한 짝이었습니다. 꽃신은 금방이라도 누군가 신었던 것처럼 생생한 붉은 빛을 띠고 있었고 묘하게 사람을 홀리는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선덕이 꽃신을 집어들자 차가운 냉기가 손끝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갔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기이한 물건을 보고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바다에서 건져 올린 물건치고는 너무나도 온전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석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선덕에게 달려들어 내 물건이라며 꽃신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는 이 꽃신이 귀한 보물일지도 모른다며 이것만 팔면 며칠 공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횡설수설했습니다. 선덕은 만석에게 불길한 물건이니 다시 바다에 돌려주자고 했지만 만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하더니
거대한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며 하얀 거품을 일으켰습니다. 안개는 더욱 짙어져서 이제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 되었고, 어디선가 여인의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윙윙거리며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해월 할머니가 어느새 폭우로 나와 그 광경을 지켜보고 계셨는데, 할머니는 만석이 들고 있는 꽃신을 보더니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것이 올라왔구나. 당장 버려라. 당장 할머니는 다급하게 소리치며 만석에게 달려들었지만, 만석은 할머니를 매몰차게 뿌리치고는 꽃신을 품에 안고 도망치듯 집으로 향했습니다. 선덕은 넘어진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키며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계속해서 주문 같은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화가 났어. 아주 단단히 화가 났어. 이제 이 마을은 끝이야. 선덕은 할머니의 말이 단순한 노파심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느꼈고,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덩어리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사람들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압도되어 서둘러 각자의 집으로 흩어졌고, 포구에는 다시 선덕과 할머니 그리고 텅 빈 배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파도는 점점 더 거칠게 몰아치며 방파제를 집어삼킬 듯 덤벼들었고, 안개 속에서는 붉은 빛이 번득이는 환영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선덕은 할머니를 모시고 댁까지 바래다 드렸는데, 할머니는 방에 들어가지 않고 마루에 앉아 바다 쪽을 향해 연신 절을 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선덕이 이유를 물어도 할머니는 대답 없이 눈물만 흘리시며 오늘은 집에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자고 가라고 선덕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선덕은 집에 홀로 계실 어머니가 걱정되어 할머니를 안심시켜 드린 뒤 서둘러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만석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만석의 집에서는 웃음소리와 함께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덕은 그 소리가 왠지 모르게 섬뜩하게 느껴져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등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며 선덕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선덕은 어머니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어 보였지만, 어머니는 선덕의 굳은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음을 짐작하셨습니다. 선덕은 씻는 둥 마는 둥 하고 자리에 누웠지만 눈앞에 아까 본 붉은 꽃신의 잔상이 아른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꽃신의 붉은색은 마치 핏빛처럼 선명했고, 그 위에 놓인 자수는 살아서 움직이는 뱀처럼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점점 더 커져서 마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집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강한 돌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선덕은 잠결에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 벌떡 일어났지만 방 안에는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조금 열어 밖을 내다보았는데 안개 속에 희미한 불빛 하나가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은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었고 땅에 닿지 않고 공중에 떠서 움직이는 도깨비불 같았습니다. 선덕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불빛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는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하며 다시 자리에 누웠지만 가슴은 쿵쾅거리며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선덕은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그는 깊은 바닷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물속은 차갑고 어두웠지만 저 멀리서 붉은 꽃신 한 짝이 둥둥 떠다니며 그를 유혹하듯 이끌었습니다. 선덕이 손을 뻗어 꽃신을 잡으려는 순간 머리카락을 길게 풀어 헤친 여인이 나타나 그의 손목을 낚아채며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신발을 돌려줘. 선덕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는데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밖은 여전히 짙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해랑마을에 닥친 긴 악몽의 시작임을 선덕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해랑마을에는 여전히 아침다운 아침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짙은 회색빛 안개는 어제보다 한층 더 두터워져서 마치 하늘과 땅의 경계를 지워버리려는 듯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닭들도 때를 잊은 듯 울지 않았고 아침이면 을에 들려오던 참새들의 지저김조차 사라진 채 마을은 죽은 듯한 고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선덕이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을 때 그의 피부에 닿는 공기는 축축하고 끈적거려 마치 물속을 걷는 듯한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흘리는
눈물방울 소리처럼 처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선덕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보이지 않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기이한 현상이 단순히 날씨 탓만은 아님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한편 붉은 꽃신을 집으로 가져간 만석은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그 기이한 물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롱불 아래서 꽃신에 묻은 진흙과 이끼를 헝겊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냈는데 닦으면 닦을수록 꽃신은 금방이라도 새 것처럼 영롱한 붉은 빛을 뿜어냈습니다. 만석은 그 고운 자태에 홀린 듯 입가에 묘한 웃음을 흘리며 이것을 도시에 나가 팔면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뱃사람들이 겪은 공포나 해월 할머니의 경고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오직 눈앞에 있는 꽃신이 가져다줄 부귀영화만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그런 모습이 낯설고 무서워 방문 밖에서 차마 들어오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냉기가 문틈을 타고 마루까지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만석의 아내는 아침상을 차리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갔으나 부엌 아궁이 앞에는 정체불명의 물웅덩이가 고여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샌 흔적도 없는데 바닥이 흥건하게 젖어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걸레를 가져와 물을 닦아내려 했지만 물에서는 일반적인 빗물이 아니라 짠 바닷물 냄새가 진동을 했고 닦아도 어디선가 다시 스며나오듯 바닥은 금세 축축해졌습니다. 아내는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밥을 지으려 했으나 젖은 장작은 연기만 피어올릴 뿐 불이 잘 붙지 않아 애를 먹어야 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부엌을 가득 채우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콜록거렸는데 그 기침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목을 조르는 소리처럼 들려 스스로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같은 시각 마을 우물가에는 물을 기르러 나온 아낙네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원하고 단맛이 나던 우물물이 하룻밤 사이에 찝찝한 소금물로 변해버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려 맛을 보더니 크 하고 뱉어내며 이것은 필시 바다 귀신이 노한 것이라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쌀을 씻을 물조차 없게 되었다며 발을 구르거나 앞으로 닥칠 재앙을 걱정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덕도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변해버린 우물물을 직접 확인하고는 사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마을의 생명줄인 물이 변했다는 것은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덕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해월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는데 할머니의 집은 마을 가장 높은 곳에 있어 평소라면 마을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짙은 안개 때문에 집의 형체조차 흐릿하게 보일 뿐이었고 대문 앞에는 굵은 소금이 하얗게 뿌려져 있어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선덕이 조심스럽게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할머니는 마당 한가운데 돗자리를 깔고 앉아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은 채 기도를 올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젖은 머리카락은 안개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기도를 읊조리는 목소리만큼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선덕은 감히 할머니의 기도를 방해할 수 없어 한쪽 구석에 서서 기도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기도를 마친 해월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고 선덕을 바라보셨는데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선덕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시며 간밤에 바다에서 들려오는 곡소리를 듣지 못했냐고 물으셨습니다. 선덕이 꿈속에서 들은 것 같기도 하다고 대답하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은 꿈이 아니라 실제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만석이 가져온 그 꽃신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바다 밑바닥에 잠들어 있어야 할 원혼의 물건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이 안개는 영원히 거치지 않을 것이며 마을 사람들은 안개 속에서 말라 죽게 될 것이라고 무서운 예언을 하셨습니다. 선덕은 할머니에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물었지만 할머니는 지금 당장은 만석의 욕심을 꺾을 수 없으니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만석의 눈에는 지금 귀신이 씌어 있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가 스스로 공포를 느껴 물건을 내놓을 때까지는 섣불리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할머니는 선덕에게 마을 사람들을 다독여 동요하지 않게 하고 집집마다 대문에 소금을 뿌려
부정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선덕은 할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신이 마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할머니께 인사를 올리고 내려오는 길에 안개 속에서 무언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마을로 내려온 선덕은 집집마다 돌며 소금을 나눠주고 문단속을 잘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선덕의 말에 반신반의하면서도 지금의 상황이 워낙 기이하다 보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만석의 집만은 예외였는데 선덕이 대문을 두드리며 이야기를 하려 하자 만석은 대문도 열어주지 않고 안에서 고함을 지르며 쫓아냈습니다. 만석은 선덕이 자신의 꽃신을 탐내어 수작을 부리는 것이라 오해하고 있었고 절대로 이 보물을 빼앗기지 않겠다며 악을 썼습니다. 선덕은 굳게 닫힌 대문 너머로 들려오는 만석의 목소리에서 광기가 서려 있음을 느끼고 안타까움에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석의 집 담장 너머로는 여전히 기분 나쁜 냉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어귀에 있는 늙은 소나무 가지가 이유 없이 뚝 부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분 것도 아니었는데 아름드리 나무의 굵은 가지가 마치 누군가 억지로 꺾은 것처럼 비틀려 부러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또 하나의 흉조로 받아들이며 공포에 떨었고 아이들은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부러진 나무 단면에서는 붉은 수액이 흘러나왔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피를 흘리는 것 같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선덕은 부러진 나뭇가지를 치우며 마을의 수호신이라 여겨졌던 당산나무마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안개는 이제 마을의 골목골목을 가득 메워 옆집 사람을 부르려면 큰 소리로 외쳐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들려오던 미세한 소리들이 점점 또렷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 같던 것이 점차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로 바뀌었고 나중에는 마을 곳곳에서 춥다, 너무 춥다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그 소리는 벽을 뚫고 들어오는 듯 방 안까지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선덕의 어머니도 그 소리를 듣고 무서워하셨기에 선덕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제발 이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편 만석의 집에서는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꽃신을 비단 보자기에 싸서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잠을 청했으나 잠결에 들려오는 사각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촛불 하나 켜져 있지 않아 캄캄했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방 안에 자신 말고 다른 누군가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더듬거려 성냥을 찾아 불을 켰는데 불빛이 비친 방바닥에는 젖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현관에서 시작되어 장롱 앞까지 이어져 있었고 크기는 딱 여인의 발만한 작은 크기였습니다. 만석은 소름이 끼쳐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쇳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만석은 용기를 내어 장롱문을 열어보았는데 분명히 깊숙이 넣어두었던 꽃신이 장롱문 바로 앞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방금 벗어놓은 것처럼 꽃신의 코는 만석이 누워있던 잠자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기겁을 하며 꽃신을 집어던지려 했지만 손이 제멋대로 움직이지 않아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닫힌 방문 밖에서 손톱으로 문을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하는 소리는 느리고 규칙적이었으며 만석의 심장을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그는 방문을 향해 누구냐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더욱 거세진 긁는 소리와 차가운 바람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마을의 개들이 일제히 허공을 향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개들은 낯선 사람이 오면 짖지만 이번에는 특정한 방향 없이 사방을 둘러보며 불안하게 울부짖는 것이었습니다. 개들의 울음소리는 마을의 공포감을 극대화했고 사람들은 이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선덕은 창문을 조금 열어 밖을 내다보았는데 짙은 안개 속에서 푸르스름한 인광이 떠다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빛들은 마치 춤을 추듯 마을을 휘젓고 다녔고 그중 일부는 만석의 집 쪽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선덕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만석을 찾아가 단판을 지어야 함을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의 아내는 꿈속에서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물에 흠뻑 젖은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은 얼굴이 머리카락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가 만석의 방 앞에 서서 하염없이 울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붉은 꽃신 한 짝만을 신고 있었고 나머지 한 짝을 잃어버린 발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아내는 꿈속에서도 그 여인의 슬픔이 너무나 사무쳐 가슴이 아파왔고 동시에 형용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는데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은 텅 비어 있었고 그 속에서는 검은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고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된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안개는 거치기는커녕 더욱 짙어져 이제는 대문 밖도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마을 앞바다에서 떠밀려온 것들이었습니다. 포구에는 밤새 죽은 물고기 떼가 하얗게 배를 드러낸 채 밀려와 있었고 썩은 내가 진동을 하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어부들이 소중히 여기던 그물들은 마치 삭은 짐라기처럼 힘없이 툭툭 끊어져 버렸고 배들은 곳곳에 구멍이 나거나 칠이 벗겨져 흉물스럽게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망연자실하여 바다를 바라보며 통곡했고 이제는 생계가 아니라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흉어가 아니라 바다가 마을을 거부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선덕은 포구의 참상을 목격하고 곧바로 만석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만난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흙빛이 되어 있었고 누구 하나 말을 건네는 사람 없이 그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만석의 집 앞에 도착하자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집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선덕은 불길한 예감을 안고 마당으로 들어섰는데 마당 곳곳에는 지난밤에 생긴 듯한 무릉덩이가 고여 있었고 그 위로 희미한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방문은 뜯겨나간 듯 비스듬히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서 만석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덕이 방으로 들어가 만석을 흔들자 만석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몰골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듯 초췌해져 있었고 눈은 공포로 인해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선덕의 옷자락을 붙잡고 저것 좀 치워줘. 제발 저것 좀. 하며 방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선덕이 그가 가리키는 곳을 보자 그곳에는 붉은 꽃신이 놓여 있었는데 어제보다 더욱 붉고 선명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꽃신 주변의 방바닥은 물에 잠긴 듯 찰랑거리고 있었고 그 물속에서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죽은 채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방 안까지 바닷물이 들어온 것입니다. 선덕은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붉은 꽃신이 저주의 근원이며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수장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만석을 다그쳐 꽃신을 내놓으라고 할 필요도 없이 이미 만석은 공포에 질려 꽃신을 쳐다보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선덕은 조심스럽게 꽃신을 향해 다가갔지만 꽃신 가까이 갈수록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한기와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그를 밀어내는 것 같았고 귓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려와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해월 할머니의 지팡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만석의 집으로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호기심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만석의 집을 주시했습니다. 해월 할머니는 방 안에 있는 선덕과 만석, 그리고 문제의 꽃신을 보더니 올 것이 왔다며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이 집에 바다의 손님이 와 계신다. 모두 예의를 갖추고 물러서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안개 속의 울음소리도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선덕에게 눈짓을 하며 꽃신을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석을 끌어내어 마당에 무릎을 꿇리셨습니다. 만석은 저항할 힘도 없이 순순히 끌려나와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그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만석을 꾸짖으며 내 놈의 욕심이 잠자던 바다를 깨웠으니 그 죄를 어찌 갚을 것이냐고 호통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을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동시에 그의 비참한 몰골에 연민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사태를 해결할 열쇠는
오직 해월 할머니와 선덕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해월 할머니는 선덕을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 오늘 밤 마을 회관으로 사람들을 모으거라. 내가 아주 오래전에 이야기를 해주마. 선덕은 할머니의 말씀에 따라 마을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안개는 여전히 짙었지만 선덕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한결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알게 되었고 반드시 마을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폭풍전야와도 같은 긴 하루가 저물어가고 진실이 밝혀질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에는 어둠이 짙게 깔렸고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해월 할머니의 입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관 한가운데 놓인 호롱불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사람들의 겁에 질린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기운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선덕은 할머니의 곁에 앉아 마른 침을 삼키며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만석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안개는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방 안의 공기마저 습하게 만들었고 어디선가 물 비린내가 진동하여 사람들의 속을 메스껍게 했습니다. 해월 할머니는 곰방대에 불을 붙여 깊게 한 모금 빨아들이시더니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걸걸했지만 그 안에는 세월의 무게와 슬픔이 묻어있어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아주 어렸을 적, 그러니까 60년도 더 된 이야기다. 이 마을에는 연이라는 고운 처녀가 살고 있었지. 할머니의 눈은 허공을 응시하며 마치 그 시절의 풍경을 다시 그려내는 듯 했습니다. 연이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녀였는데 얼굴이 달덩이처럼 곱고 마음씨가 비단결 같아 마을 총각들의 흠모를 한 몸에 받던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워낙 가난하여 끼니를 잇기조차 어려웠고 병든 어머니의 약값을 대느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육지에서 돈 많은 객주가 마을에 들어와 생선을 사들이던 중 연희를 보고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객주는 50이 넘은 나이였지만 연희를 자신의 첩으로 삼겠다며 거액의 돈을 제시했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던 연희의 외삼촌이 그 제안을 덜컥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연희는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다며 며칠 밤낮을 눈물로 지새웠지만 결국 어머니의 약값과 빚을 갚기 위해 팔려가듯 시집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떠나는 날 연희의 어머니는 밤새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수놓은 붉은 꽃신 한 켤레를 딸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어미가 줄 수 있는 유일한 혼수였고 딸이 꽃길만 걷기를 바라는 어미의 피눈물 나는 소망이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붉은 꽃신을 가슴에 품고 나루터로 향했는데 그날따라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잔뜩 흐려 있었고 파도는 사납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날씨가 심상치 않다며 배를 띄우지 말라고 말렸지만 욕심에 눈이 먼 객주는 일각이라도 빨리 연희를 데려가고 싶은 마음에 출항을 강행했습니다. 연희는 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계신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어찌나 구슬프던지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마저 옷고름을 적시며 안타까워했다고 할머니는 회상하셨습니다. 배가 서서히 멀어지자 연희는 뱃머리에 서서 마을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고 그 모습이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사람들은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어닥치며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뱃사공들이 필사적으로 노를 저으며 배를 돌리려 했지만 성난 바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배는 거친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다 결국 암초에 부딪혀 크게 파손되었고 물이 순식간에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객주는 자신의 목숨과 돈꾀짝을 챙기기에 급급하여 연희를 챙길 겨를이 없었고 연희는 아수라장이 된 갑판 위에서 붉은 꽃신을 꼭 쥔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거나 부서진 널빤지를 붙잡고 아우성을 쳤지만 연희는 수영을 할 줄 몰라 그저 배의 난간을 붙잡고 구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결국 배는 뒤집혔고
연희는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코와 입으로 들이닥치는 순간에도 그녀는 어머니가 주신 꽃신만은 놓치지 않으려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그녀는 물속 깊은 곳으로 가라앉으면서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를 생각했고 억울하게 팔려가 죽음을 맞이하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연희는 꽃신과 함께 검푸른 바다 밑바닥에 잠들게 되었고 그녀의 시신은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연희가 빠진 그 바다를 각시어라고 부르며 그곳에서는 절대 고기를 잡지 않는 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은 억울하게 죽은 신부의 원혼이 머무는 곳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르자 회관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고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덕은 가슴이 먹먹해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만석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신 뒤 날카로운 눈빛으로 만석을 노려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저 어리석은 놈이 고기가 잘 잡힌다는 핑계로 금기시된 각시어 근처까지 그물을 던진 게야.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만석에게 쏠렸고 그 눈빛에는 원망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만석은 변명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아 그저 몸만 웅크릴 뿐이었습니다. 그물이 바닥을 긁으며 잠들어 있던 연희의 한을 건드린 것이고 연희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그 꽃신을 올려보낸 게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바다가 그토록 화를 내고 안개를 내뿜은 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잊혀가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해달라는 연희의 절규였던 것입니다. 꽃신이 올라온 날부터 시작된 기이한 현상들. 짠 우물물 밤마다 들리는 울음소리, 젖은 발자국. 이 모든 것이 연희의 원혼이 마을을 찾아와 하소연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선덕은 그제야 왜 꽃신이 그토록 붉고 생생했는지, 왜 만석이 그토록 공포에 떨었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풀지 못한 한이 서린 영혼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회관문이 덜컹하고 크게 흔들리더니 잠가두었던 문고리가 저절로 풀리며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밖에서 몰아치던 거센 바람과 함께 짙은 안개가 회관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호롱불이 일제히 꺼지며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서로를 끌어안았고 아이들은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부르는 애절한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는데 그 소리는 바로 귓가에서 속삭이는 듯 가깝고도 선명했습니다. 그것은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회관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 소리를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자 열린 문밖 안개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젖은 소복을 입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여인의 형체였는데 그녀는 발이 땅에 닿지 않은 채 허공에 떠서 회관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치에는 붉은 꽃신 한 짝만이 심겨져 있었고 나머지 한 발은 맨발인 채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쉬지 못했고 만석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를 연발하며 바닥을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형체는 서서히 만석 쪽으로 다가오는 듯했는데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바닥에 물기가 배어나오며 흥건해졌습니다. 선덕은 이대로 두면 만석이 죽거나 마을에 더 큰 화가 미칠 것이라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문 쪽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연희 낭자, 우리는 당신의 억울함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십시오. 선덕의 외침이 허공을 가르자 다가오던 형체가 잠시 멈칫하는 듯 했습니다. 선덕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지하여 당신의 잠을 깨우고 섭섭하게 해드렸습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을 잊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선덕의 진심 어린 호소에 여인의 형체는 흐느끼듯 몸을 떨었고 그 울음소리는 바람소리와 섞여 더욱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해월 할머니도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선덕의 옆에 서셨습니다. 할머니는 허공을 향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연희야, 많이 추웠지, 많이 외로웠지.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 그만하거라. 산 사람을 괴롭힌다고 죽은 네가 돌아올 수는 없는 법이다. 할머니의 위로 섞인 꾸지람에 여인의 형체는 서서히 뒤로 물러나며
안개 속으로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한기는 여전히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더욱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여인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사람들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다시 호롱불을 켜자 만석은 기절하여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고 방바닥은 바닷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선덕은 바닥에 고인 물을 보며 이것이 연희 낭자가 흘린 눈물인지 바다가 보낸 경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일을 이대로 덮어둘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단순히 꽃신을 버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주고 끊어진 인연을 이어주는 정성스러운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선덕은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우리가 힘을 합쳐 연희 낭자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굿이라도 크게 버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해월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굿판 버려서 꽹과리치고 시끄럽게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저 아이는 시끄러운 걸 싫어해. 조용히 아주 정성스럽게 저 아이가 가장 원했던 것을 해줘야 한다. 할머니는 선덕을 바라보며 네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덕은 할머니의 뜻을 알듯 모를 듯 했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책임감을 무겁게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내일날이 밝는 대로 깨끗한 비단을 준비하고 마을 안악들에게 정갈한 음식을 장만하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회관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누구 하나 혼자 있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덕은 창가에 앉아 밤새도록 안개 낀 바다를 바라보며 연희 낭자의 슬픈 생애를 되새겼습니다. 가난 때문에 팔려가 차가운 바다에 수장된 꽃다운 처녀의 이야기는 선덕의 마음을 아리게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쥐고 있었을 붉은 꽃신을 떠올리며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화려한 옷이나 돈이 아니라 그저 따뜻한 고향집과 어머니의 품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선덕은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당신을 따뜻하게 보내주겠노라고. 새벽이 오자 만석이 정신을 차렸는데 그는 마치 딴 사람이 된 듯 멍한 표정으로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선덕이 다가가 괜찮냐고 묻자 만석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오만하고 탐욕스럽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죄책감과 공포에 짓눌린 나약한 노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석은 자신의 집 장롱에 있는 꽃신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며 제발 자신의 손으로 그 신발을 바다에 돌려보내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만석의 몸이 부정타서 안 된다며 선덕이 그 일을 대신해야 한다고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석은 바닥을 치며 통곡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았지만 여전히 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제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공포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기에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아낙네들은 쌀을 모아 떡을 빚고 과일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남자들은 폭우로 나가 제사를 지낼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선덕은 마을에서 가장 좋은 비단을 구해 꽃신을 감쌀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조용하고 엄숙하게 진행되었고 웅성거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마음이 되어 연희 낭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선덕은 만석의 집으로 가서 문제의 붉은 꽃신을 가져왔습니다. 꽃신은 여전히 물기를 머금은 채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무섭다기보다는 처연하게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덕은 꽃신을 깨끗한 천으로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따뜻한 곳으로 가자. 그러자 신기하게도 꽃신에서 느껴지던 차가운 냉기가 조금씩 사그라지는 듯 했습니다. 선덕은 꽃신을 품에 안고 폭우로 향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마지막으로 바다로 나아가 그녀를 보내주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안개는 여전히 짙었지만 선덕은 안개 너머에 분명히 길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폭우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하얀 소복을 입고 도열해 있었습니다. 해월 할머니가 제단 앞에 서서 향을 피우자 향연기가 안개와 섞여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파도 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어제처럼 위협적으로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선덕은 배에 오르기 전 마을 사람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만석의 배가 아닌 자신의 작고 낡은 배에 꽃신을 실었습니다. 만석의 배는 욕심으로 더럽혀졌기에 그녀가 타지 않을 것이라는 할머니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선덕은 삿대를 잡고 천천히 배를 띄웠습니다. 기다려라. 내가 너를 데려다 주마. 선덕의 배는 하얀 안개 속으로 각시어가 있는 먼 바다를 향해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선덕의 배가 포구를 떠나 희뿌연 안개 속으로 깊숙이 들어서자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듯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귓가를 때리던 파도 소리조차 이곳에서는 먹먹하게 들려왔고 오직 노가 물살을 가르는 규칙적인 소리만이 선덕의 심장 박동과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안개는 단순한 수증기가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배 주위를 감싸며 선덕의 시야를 가렸고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선덕은 방향을 잃을까 두려웠지만 신기하게도 배머리에 놓인 붉은 꽃신이 나침반처럼 길을 안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아래 짚수를 꽉 깨물고 오로지 전방만을 주시하며 묵묵히 노를 저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갈수록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변했고 살을 애는 듯한 한기가 선덕의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겨울바람의 추위와는 다른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영적인 냉기였기에 선덕은 몸을 부르르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 밑으로는 검푸른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있었는데 마치 깊은 심연 속에서 무언가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듯한 공포감을 주었습니다. 선덕은 어머니가 싸주신 따뜻한 물 한 모금을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항해가 단순히 물건을 버리러 가는 길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험한 여정임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